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내일의 희망 시간입니다. 최근 인문사회대학 학생들의 취업난과 더불어 전공 분야에 대한 진출 경로가 적죠. 또 전공 분야를 살린 취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장기적인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겠죠? 바로 인문사회 학도를 위한 진로앤 취업 페스티벌이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답니다. 이 자리에서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들을 위한 꿀 정보와 진로 설정에 필요한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선배들과 같이 즐기며 알아가고 함께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제가 보이네요. 이날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의 든든한 지원군이죠. 이호인 총장님과 이용욱 인문대학장, 고준석 사회대학장님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씀해 주셔서 행사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무대 뒤쪽으로는 부스들이 보이는데요. 항공승무원부터 학예사, 역사치료와 컬러 진단까지 총 33개의 부스가 설치되는데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배의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특강이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 메인 특강, 서재근 학생의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멋진 특강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제가 올해 8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학교를 찾아와서 이런 특강을 하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에 와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기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마음 잃지 않고 오늘 특강 무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재근 주임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 소개와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들어보신 분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분이요? 네. 혹시 그러면은 길 가다가 막 동네 슈퍼 같은 데 붙어 있는 나들 가게 딱지 한번 보신 분 계시나요? 조금 더 있네요. 온누리 상품권 보신 분은요? 네, 이건 다행히 좀 있네요. 네. 말씀드린 바로 이 나들 가게부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서 연기금 2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기관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부터 이제 5명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모인 협동조합, 또 소상공인 컨설팅, 특성화시장 육성, 폐업자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결코 작지는 않은 기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중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역량 강화, 전통시장, 나들가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서재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완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행사단에서 기자단 활동을 했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기자단 활동, 또 전주대학교 신문사에서도 정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일단 다 휴학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요. 창업업체 이사로서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입사해서 남원센터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서 여기 조금 아니 아주 모자란 과거라고 적혀 있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완주고등학교 자체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 시내 인문계 학교를 못 가면은 가는 학교가 완주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고3 때 해서 전교 1등을 하긴 했는데
완주고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근상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부터 토익 스피킹 레벨 6, 토익 950점, 그리고 각종 대외 활동 및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취업 준비 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격증은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평가 3급, 1급도 아니라 3급, 쉬운 글쓰기라고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 준 2급, 그리고 초등학교 때 다 땄는 워드 프로세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전 일종 대형 면허였어요. 유일하게 한 번 떨어져 봤거든요. 끝.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 꼴등에다가 스펙도 없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준정보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했을까? 저도 의문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제가 가진 직무 경험 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직무 경험이 그러면 과연 어떤 거였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근본 없이 창업을 했습니다. 갖춘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였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끄니까 취준생이 아니라 청년 사업부였던 겁니다. 사실 취준생이었던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5월까지 사업을 했고 6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제로. 근데 사람들이 일단 청년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아주 가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창업을 했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창업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이 사람은 저 몰라요. 근데 작년 5월에 제가 몽골로 해외봉사를 한번 신청했는데 그때 1차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1차 집합교육을 하는데 저 아저씨가 와서 특강을 하더라고요. 와서 저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희는 당연히 답하죠. 장애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든 신체든. 그래서 이분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항상 보호받고 고립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장애인들을 자기가 고용하는 그런 창업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먹고 이분은 고향이 포항이어서 포스코를 찾아갔답니다. A4 한 장 들고요. 저 이런 사업 할 겁니다. 가서 여기 혹시 뭐 후원해 주는 데 없나요? 제가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5천만 원만 주세요. 쫓겨났죠. 네. 그렇게 쫓겨났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찾아간 겁니다. 근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여러모로 보완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채우다 보니까 6개월째에는 어느새 30장의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누가 사업을 해도 실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포스코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다들 다르다더라고요. 인정택시 또 왔어요.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갔더니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답니다. 그땐 좀 올려서 말했대요. 1억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을 줬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 이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심지어 또 이게 잘 돌아가서 지금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데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때 좀 하나의 시사점이 뭐냐면 거기 손님들한테 여기 종업원들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안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분 말대로 장애를 앓고 있어도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천하는 걸 보고 멋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도 저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창업을 하자고 맘먹었습니다. 그게 창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굉장히 의외로 제가 생긴 것도 귀티가 안 나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혹시 금수저 아니야? 부모님이 지원해주니까 사업하겠지. 어떻게 사업을 해? 라는데 아니요, 저 금수저 아닙니다. 돈이 한 푼도 없고요. 20살 넘어서 용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대구로 내려가서 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다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던 건 아까 그 임정택 대표처럼 제가 가진 사업 모델 단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써서 한번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내봤습니다. 최대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주는 창업 지원 사업이었죠. 근데 한 방에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뽑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돈을 주면 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돈을 더 마련해야 되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1인 창조 기업에 냈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 뒤에도 시제품 지원 사업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다소 무모하게 실행을 하게 됐어요. 일단 제 사업 모델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 내 제조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형 브랜드 플랫폼 및 출판물 제작, 그리고 또 출판 카페 운영을 통한 다가가기 쉬운 출판 문화 형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전 이 사업 모델을 보면서 스스로 가진 생각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 이거 돈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하고 싶은 거니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내려갔는데 보증금조차 모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군대 전역하고 1년도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이 돈 흥청망청 쓰고 나서 뽑혀가지고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에 보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심지어 사업비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는데 그건 오로지 사업을 실행할 때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 제가 벌어서 써야 되는데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이 진짜 자본금이 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대구에서 있는 게 1.5평짜리 고시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고시원에 갔는데 그때가 대구에서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약간 엄청 더울 때였어요. 대구에서 7월이었는데 저 고시원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또 낮엔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엔 알바를 해요. 어차피 고시원에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작 한 달 살았는데 고민했어요. 내가 역량이 없고 돈도 없는데 지금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진짜 고작 한 달 하고. 남들은 뭐 1년 하고 고민하던데 저 조금 빨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게 기회가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 직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6 사회적 기업 크라우드 펀딩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펀딩 대회에 참여해서 저는 제가 가진 사업 모델을 가지고 막 설득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총 150여 팀의 쟁쟁한 팀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150여 팀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팀이 공감 순위가 4위였습니다. 그리고 150여 팀 중에서도 투자자 수가 20등에 달했습니다. 1등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죠.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만큼의 투자자가 모이고 내게 펀딩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모금액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가진 사업 모델이 결국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응원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응원을 받고 나니까 아, 내가 단순히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이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응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부족한 제 역량을 발전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떨렸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숫자로 셀 수 있을 만큼 있으니까 이제 안 떨리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겨레 출판 편집학교로 맨 처음 등록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출판과 관련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쓸 줄은 알았지 편집에 대한 역량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업 모델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거에 불과했죠. 그래서 스스로 저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겨레 출판편집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금이 거의 한 학기 국립대학 등록금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돈도 없어서 고시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촌에 올라가서 또 신촌에 있는 고시원 살면서 저 출판편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판편집학교 들어가서 다행인 거는 정말 출판에 대한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판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낮에는 출판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밤에도 출판에 대한 역량을 키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꽤나 저명한 편집자 선생님들을 두 분을 만났는데 다들 알쓸신작 보시잖아요. 그 두 분은 술자리에서 정말 알쓸신작 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유익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면은 술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운다면 밤에는 편집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함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판 편집학교에서 시간이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와서 제가 스스로 나는 편집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품을 만들면 뭐 할까요? 안 팔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보스 업체명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이보스에서 마케팅 강의를 좀 여러 가지 수강했습니다. 다양한 뭐 행사를 만들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배움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배운 대로 실천을 계속했죠.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페이지 관리를 끝낸 지가 6달째인데 아직도 좋아요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찍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상공인 컨설팅과 멘토링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육성사업을 참여하면서 지원금으로 받은 건데요. 이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단순히 학생이었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뭐 신동호 소장님이라든지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정보필 감독님 등등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저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전 그분들께 몇 마디 들은 게 기억에 남아서 제 사업을 끌고 나가던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역량을 키워내니까 이제 더 이상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고 고시원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3가지를 했어요. 첫째가 출판 대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대구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독립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만큼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만들려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기존에 독립 출판사가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뚫어냈냐면 그 바로 한겨레 출판 편집학교가 도움이 됐습니다. 독립 출판하는 분 자체가 기본적인 출판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근데 출판 대행을 함으로써 그 역량을 한겨레 출판 편집학교를 다니면서 그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죠. 그렇게 역량을 키워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잡고 출판 대행을 해주면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행사 기획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는 300억짜리 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건물을 마트처럼 짓는다고 300억을 들였거든요. 최경환 국회의원님께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900만 원의 공동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아서 직접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거기 청년상인들이 프리마켓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1부 행사는 프리마켓이고 2부는 영화제인데 이름을 피크닉 영화제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직접 행사를 진행한 거죠. 그리고 셋째로 제 본업을 위해서 정말 전통시장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시장 안에서 직접 음식 장사를 했습니다. 팬케이크 만들어 팔았거든요. 장날에만요. 근데 장날에만 이렇게 팬케이크 만들어 파는데도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음식 장사 안 하는데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여기 지금 가면 영업하시냐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제 나름의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신문 매체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KBS 작가님께서 와가지고 뭐 어디 때문에 사장님 뵙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하면은 전 당연히 아유 괜찮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이러고 만나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SBS나 SBS는 안 왔어요. KBS랑 MBC 등에서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관심을 가졌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유명세라는 걸 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유명세를 타가지고 저는 어느샌가 대구 경북 지역에 꽤 알려진 청년 기획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문화인명록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영남권 지역문화 융성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지역문화와 지역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역문화 융성 포럼에 가서 발제를 한 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바로 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었습니다. 지역문화와 관련된 청년들이었는데요. 보통의 청년들은 지금 다들 취업 언제 하지? 아니 뭘 먹고 살지? 내 선배들은 왜 저러지?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청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청년인데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발전하지? 문화는 뭐지? 왜 지역 문화? 뭐 지역 행사? 각종 그런 고민들을 하고 술자리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난 팀이 일단 기억나는 게 3팀 정도 있는데요. 한 명은 파밍보이즈라는 팀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농업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1인당 100만원, 200만원 가량의 비행기값만 들고 2년 동안 농업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나이가 남자 군대 전역하고 졸업할 바로 26부터예요. 취업에 대한 고민 없이 그들은 우리나라 농업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떠난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걸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 2년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거야, 영화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화 만들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할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우리나라 농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한 게 끝이었는데 저러고 떠난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면서 영어도 못하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가서 I'm helper 하면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2년을 하더라고요. 2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각종 다큐멘터리 감독들께 먼저 자기들 연락을 합니다. 저희 영화 만들 겁니다. 영화 만들 겁니다. 만들 겁니다. 근데 연락이 정말 닿아서 영화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관에서 저 파밍보이즈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밍보이즈라는 책도 나왔죠. 진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를 무조건 실행을 하면서 모인 청년의 예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더폴락이라는 팀인데 여기는 이제 대구에 있는 독립출판사인데 이제 독립출판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5년 전에 이런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아지트 하나 만들자. 그 아지트에서 우리 하고 싶은 걸 하자. 라고 해서 뭐 7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서 공연도 하고 독립출판도 하던 게 그냥 아름아름 커져가지고 어느샌가 독립출판계를 대표하게 되고 아마도 생산적 활동이라면서 1년에 한 번씩 독립출판 행사까지 주관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밀기지라는 팀은 부산에서 하고 있는 팀인데요. 청년단체들 대부분 고민이 그게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10팀, 20팀 모아서 같은 공간을 쓰자 라고 하면서 모인 비밀기지라는 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분들이 다른 점은 그 취업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통의 청년들과는 다른 대화 주제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아가지고 저도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창업 특강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가진 직무 역량이 바로 이 창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입사 지원을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회사 망했냐고. 망하진 않았고요. 이제 회사가 그 지역문화융성 포럼 참여하고 그 뒤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한 좀 가치를 중요시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생활문화와 관련된 마을축제 중심으로 변질을 내가지고 변질을 변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지분과 사업의 그거를 팀원들에게 넘기고 조금 더 시장을 위한 일을 하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까지 설립했고요.
내년 10월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저번 주만 하더라도 담양에 있는 도계마을에서 도계마을 잔치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뛰쳐나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갑자기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입사 지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취업 준비를 해본 기간이 없었고요. 작성 경험이 없어요. NCS라는데 NCS가 뭔지 저거 보고 알았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NCS. 하고. 게다가 학점도 뭐 취업하려면 지방대에서 4점 때려야 된다 이러는데 저 3.67입니다. 자격증 아까 보셨잖아요. 대형 면허가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었어요. 어학 능력 없어요. 영어 못해요. 근데 그래도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직무 역량 본 다음에 그럼 나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뭐 채용 전형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토론, 인성 면접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 경영기획, 총무, 뭐 예산, 사무행정인데 놀랍게도 직무 능력을 보는데 저거 다 제가 갖췄더라고요. 법인체 하나 운영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직접 쓰고 직접 운영하고 직접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예산 다루고 처리하는 것까지 싹 다 혼자 다 해봤는데 예, 직무 능력을 갖췄는데 그게 자기소개서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써보니까. 그래서 저는 서류 전형 때 자기소개를 쓰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남들은 10개, 20개 해서 집어넣으려고 자기소개서 하나에 2시간 들린다는데 전 자기소개서 하나에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2주간 쓴 만큼 그게 생겼습니다. 이 회사에선 날 안 뽑으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 발표가 안 났는데도 저는 필기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NCS 논술 필기더라고요. 뭐 직무 능력을 보는 논술이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영문 논술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 능력이 없는데 영어 논술이라니 이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CNN 들어가서 사회 경제면 기사 출력하고 무턱대고 번역만 계속했습니다. 또 하고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 국문 논술도 올라가지, 번역을 하니까 영어 논술도 올라가지 해서 다행히도 필기도 무사히 보고 면접에 갔는데 토론 면접이었습니다. 토론 면접에 가면은 사실 저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이고 공부를 잘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가면은 서울권 대학의 유명한 대학 사람들하고 토론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이 굉장히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는 사람이 있고 둘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둘은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셋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전반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타협점을 같이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따라하기만 한 거예요. 앞에 사람들 말을. 근데 면접관이 보기에는 얘는 토론 면접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모두의 내용을 아우르며 정리하고 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 나름의 돌파구는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을 보는데 맨 처음 1분 자기소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다들 거기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인턴 경력부터 다양한 사기업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딱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서재근입니다. 하면서 뭐라 하더라? 긍정의 남자 서재근입니다 하면서 C 굳고, 첫째 제가 가진 능력은 C 굳고, 둘째 C, 셋째 C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자기소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3만 불의 사나이 지원자 서재근입니다 라고 했는데 면접관 눈빛에서 아 이게 통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면접까지 올라왔으면 다 같은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역량을 더 뽐내봤자 그게 보이지가 않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차별성을 보여줌으로써 똑같은 역량에서 딱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일단 경쟁률 얘기하자면 저희 경쟁률이 90대 1, 1200명의 지원자 중에 단 13명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50명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근데 합격했습니다. 네, 합격했죠. 완주고등학교 전교 꼴등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를 나와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에 이렇게 입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되게 도움이 됐던 교내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뽑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한번 창업 캠프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2박 3일이 아니라 9박 3일이더라고요. 그렇게 3일 내내 사업계획 쓰니까 일단 역량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도 쓸 수 있었고요. 전교 꼴등이니까 무슨 집중력이 있겠어요. 근데 학교에 그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여하면서 집중력도 향상시켰고, 또 토론은 그 꼼수를 어디서 배웠냐면 학교에서 토론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중간에 항상 이렇게 말하면 제 말만 맞는 말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이겼고요. 또 뭐 교내 창업강의 들고 또 캐플러스라고 있는데 진로지도 프로그램이라던가요. 네, 그걸 참여했는데 거기서 제가 면접 경험이 없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면접 경험이 있는 겁니다. 캐플러스에서 면접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들어가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거기서 교육받은 그 유일한 내용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들 이게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근데 저도 가볍게 넘겼어요, 사실. 제가 한 거는 포인트 쌓아가지고 장학금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슈퍼스타 포인트. 근데 받긴 성공했어요. 슈퍼스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했고 뭐 그 뒤에도 자기소개서 클리닉이라고 있더라고요. 쓰고 나면은 잘 못 쓰면은 자신감이 없으면은 대부분 지원 기간이 길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들고 찾아가서 그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받으면은 그 자기소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생각보다 서류의 문턱을 못 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블라인드 체험이 강화되고 직무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면은 서류는 거의 자기소개서만으로 이제 볼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은 부족한 이야기라고 했던 게 부족하지만 괜찮아라고 했던 게 전주 시내 인문계도 못 가서 완주고를 갔는데 거기서 전교 꼴등을 하고 대학교는 전주대를 왔는데 취업 안 된 국문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점이라도 잘 받으면 좋을 텐데 학점도 안 좋고요. 근데 갑자기 창업을 한다고 했는데 가진 돈도 없었고요. 그냥 정말 무턱대고 준비만 했고 취업 준비 기간도 없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하나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못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단지 저는 도전을 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기회가 다시 주어졌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나 영어도 못하는데 나 완주고 나왔는데 나 전주도 국문과야 문성합니다. 취업도 안 돼요. 맨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떨쳐나가서 굳이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더 잘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걸까? 못한다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인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 그 부족함을 알고 그냥 항상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제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선배의 현실적인 조언,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직접 전해드리니까 선배들의 울림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든든하시죠? 언제든 전주대학교와 선배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전주고용센터 이현숙 팀장님의 청년 고용정책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알짜배기 정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골고루 있으신데 4학년 혹시 손 한번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문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준비하는 게 달라요. 1학년 때는 이제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 분야에 선택된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4학년 때는 어떻게 이제 진짜 취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청년 고용 정책이라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러분의 일자리예요.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100여 가지의 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겠죠. 예,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2가지 사업만 딱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리플렛을 나눠줬는데 일자리 정보와 어크넷 활용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선배님도 그러더라고요. 취업할 때 딱 하나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뭐냐? 캡 플러스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우리 부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고용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스에 참여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업을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뭐 정부 사업이니까 그냥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각 사업마다 다 학생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사업이 뭘까? 그거를 보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취업이 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나는 취업한 사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스펙이랄지 스카이랄지 그런 부분을 배제한 이제 채용 시스템이 도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NCS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 그래서 이제는 무슨 조건 때문에 취업 못했다고 하는 시대는 갔고 어떻게 준비한 사람만 취업을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내가 취업을 못하는 거는 내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취업할 수가 있고요. 이 워크넷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취업 준비?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고, 어디에 적성이 있고, 직업의 전망, 어떤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 직업은 어떤 특성이 있고, 직업 사전부터 직업 정보까지 워크넷에 다 있고, 취업 준비하는데 무슨 프로그램, 캡플러스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아니면 특강, 그런 것들도 다 이 워크넷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무료로 해드려요. 예. 그리고 아까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이력서 자기소개 면접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도 드려요. 예, 돈도 이렇게 받으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골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으시면 그냥 바로 직행하셔도 되고, 내가 좀 어떤 수습이랄지 아니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하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여기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한번 리플렛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턴 제도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인턴 제도는 좀 일반 공채보다는 좀 쉽게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제 올해 신규로 여러분들이 취업과 목돈 마련을 두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예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5인 이상의 취업을 해서 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1,600만 원 플러스 이자에서 2년 후에 월급 외를 별도로 드려요. 그래서 이게 목돈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서 핵심 인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경력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 더 좋은 데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거는 재직 근로자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공백이 빈 자리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정규직 채용보다 대체 인력은 기간을 정해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되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채용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으면 가장 많이 채용 조건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경력직이에요. 근데 대학교만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은 경력이 없어서 일단 거기 문턱에서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이것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청년 내일채용도 경력을 다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대학교에서도 공채 이렇게 공고 나온 거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거의 한두 직종 빼고는 다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취업을 내가 어느 데 가려면 경력을 또 쌓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수월하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게 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워크넷에 이제 4학년쯤 되면 구직 등록할 때 대체 인력 여부가 있어요. 거기다 체크를 하면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워크넷에 들어가서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구인 업체 목록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 가셔서 대체 인력은 어디에서 뽑는지. 그래서 가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경력이 1년에서 2년이에요. 그게 대체 인력도 되고 청년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값이 되고 내 수준은 어떻고 내가 바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정부 사업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취업하시면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부 사업을 자치단체에 따로 있고 고용부에 따로 있고 그거를 각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보기는 어렵고요. 워크넷에 정부하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모든 청년 정책 사업을 워크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냥 워크넷 하고 거기서 청년으로 들어가시면 청년에 관한 아까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훈련, 청년을 위한 훈련도 있고 청년에 대해서 이런 복지, 문화, 육아까지 모든 청년 정책이 워크넷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도 보시고. 그래서 어플을 워크넷을 다운을 받으셔서 수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로 부분을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취업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빨리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도 한 번씩 들어가셔야겠지만 워크넷도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꼭 도움이 되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설명했는데 다른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재학생 직무 체험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도 여러분들이 기업 가서 체험도 하고 돈도 거기 다 드려요. 돈도 받으면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한번 미리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최종적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업들을 좀 대학 생활에 많이 좀 활용해 보세요. 그냥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식상하다 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사업을 많이 활용하셔서 취업에 많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 정보, 프로그램, 정책 내용 등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로와 취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곁엔 언제나 함께 해줄 교수님도 있고요. 거기에 든든한 선배님들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 마세요.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 정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펼쳐질 겁니다. K-랜이 응원합니다. 내일은 희망 다음 시간에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